더 배움 강추린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오늘 중세 고려 시대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고려의 문화와 예술 교재 111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 혼자 공부하게 되면 굉장히 짜증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려 가면서 아하 그렇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 시간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11페이지에 우선 건축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건축, 이 그림 이 정도 사이즈니까 우선 건축을 보게 되면은 고려시대의 건축을 보게 되면은 전반기에 나타나는 건축은요, 이른바 주심포 양식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주심포 양식. 그 주심포 양식이 뭐냐? 그 부제가 뭐죠? 축구에서 주심은 몇 명? 축구에서 주심 몇 명이에요? 한 명이죠. 이 주심은 한 명이에요. 즉 공포가 한 개다라는 겁니다. 공포가 한 개다. 그럼 도대체 또 공포는 뭐냐? 공포. 공포스러워. 그것이 공포냐? 그게 아니죠. 공포라는 거는 바로 뭐냐면, 이게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지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지붕을 떠받쳐주는 이게 뭐가 있어요? 기둥이 있죠.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과 지붕이 여기 이제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기둥이 이제 이 지붕을 떠받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바로 두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 여기에다가 요런 어떤 시설을 요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런 어떤 시설. 그래서 무게의 하중, 그 하중을 분산시켜서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공포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거 공포예요. 그러니까 기둥에 있는 공포가 몇 개 주심이니까 한 개다라는 겁니다. 한 개. 이게 주심포 양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교재에 나오는 뭐 안동사, 극락정, 뭐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심포 양식이다라는 거죠. 주심포 양식. 그러면 후반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다포 양식. 다포 이제 뭐죠? 공포가 여러 개죠. 다포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포가 여러 개다. 공포가 많다라는 겁니다. 공포가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공포가 여기에도 있고 그러니까 좀 더 안정적이다라는 거죠. 안정적이다. 아시겠죠? 이 다포 양식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나라는 아니고 북한에 있는데, 성불사에 응진전이에요. 응진전. 요거 응진전. 응진전. 이게 다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주심포하고 다포하고 어느 게 더 안정적이죠? 다포가 더 안정적이죠. 그래서 고려 후기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가지고 다포 양식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에는 안 나왔지만 참고로 좀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셔야 되는 거는 바로 이제 이 부분이죠. 기둥이 요렇게만 돼 있는 것, 일치적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기둥을 옆에서 이렇게 쭉 보면은 중간 부분에 배가 이렇게 불룩, 저처럼 배가 이렇게 불룩,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불룩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둥에 배가 불룩,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배가 흘러내린다. 그렇죠? 이렇게 배가 많이 있는 사람들 흘러내리잖아요. 그렇죠?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자, 어찌됐건 이걸 배흘림 양식이다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건물의 어떤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심포가 뭔지, 뭐 다포가 뭔지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특히 대표적인 건물로 여기 세 개가 있잖아요. 이 안동에 있는 봉정사 극락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입니다. 목조 건물이에요.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는 없느냐? 우리가 그럼 나무로 집을 안 짓느냐? 있죠. 있는데 뭐 불타 없어지고 다시 또 뭐 재건하고 뭐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12세기에서 13세기 때에 지어졌다고 그러죠.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그림 한번 볼게요. 그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봉정사 극락정인데, 봉정사 극락정인데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어때요? 좀 오래됐죠? 예, 오래됐습니다. 이 기둥이죠? 이 기둥인데 여기 보시면 요게 공포죠? 공포. 이 공포죠? 예, 공포예요. 공포가 몇 개입니까? 한 개예요, 한 개. 주심은 몇 명? 한 명. 그래서 주심포 양식.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쭉 보시면 기둥의 공포. 한 개씩이죠? 주심포 양식. 자, 그 다음에 성불사 응징전인데 여기 쭉 보게 되면 여기 공포가 있어요. 공포가 있는데 공포가 여기도 있고 여기 공포가 굉장히 많네요. 그쵸? 그래서 이게 무슨 양식이다? 다포 양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포 양식이다. 그냥 한 번에 끝났죠. 뭐가 다포? 응징전. 자, 그 다음에 석탑과 승탑이에요. 석탑은 먼저 아시고 이제 승탑은 뭔지 아시겠죠? 그쵸? 우리가 언제 때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통일신라 시대 때 그때 이제 뭐 승탑의 구조, 석탑의 구조 이런 것들 공부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좀 약간 안정적이다, 5층이다, 3층이다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면 언제를 이어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통일신라 시대, 삼국시대 거를 이어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개념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이제는 그래서 부여에 있는 무량사 5층 석탑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로 열고 삼국의 석탑 모습을 계승했다. 몇 층이니까? 5층이니까. 그래서 삼국을 계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창에 있는 월정사 8각 9층 석탑. 월정사에 있는 월정사라는 절이죠. 네. 8각 9층 석탑. 뭐예요? 석탑이에요. 각도가 몇 각이에요? 많죠. 다각입니다. 다각. 보통 삼국시대 때의 이 석탑의 이 층들의 각을 보게 되면 보통 사각이죠. 사각. 예, 사각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8각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화려하게 간 거죠. 층수도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냐면은 여러분들은 송나라 때 유행을 한 겁니다. 송나라가 국방력은 굉장히 약했지만 문치주의를 흘러가면서 우리나라 고려랑 비슷해요. 문벌 귀족들, 사치스럽잖아요. 이 귀족들의 사치스러움을 반영하는 거예요. 송나라 영향을 받았어요. 팔각구층 석탑. 그러다가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에 있는 건 아닌데 개성에 있는 경천사. 자, 경천사에 있는 10층 석탑이 있습니다. 10층 석탑. 와, 높죠? 이거 높습니다. 높아요. 더 높아. 1층 더 높네. 그렇죠? 높아요. 근데 얘는 최초로 이 석탑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대리석으로. 우리나라는 대리석이 없습니다. 보통 화강암으로 만드는데 이 대리석 굉장히 비싼 거죠. 그래서 이 비싼 거를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석탑들이 왜 나타났느냐? 그걸 곰곰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포인트가 곰곰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원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죠. 몽골의 영향을 받았다. 몽골 애들이 중국을 지배하면서 굉장히 그 몽골의 지배층들이 사치스러운 걸로 갑니다. 불교 행사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사치스러운 걸로 가요. 그래서 이 석탑도 높게 하면서 석탑의 재질도 굉장히 비싼 거. 그래서 대리석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승탑이 있어요. 승탑. 뭐 고달사지, 승탑 이런 거 뭐 하실 필요 없고 신라 후기에 전형적인 팔각 원당형을 계승했다. 이거 그냥 외우셨던 분들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느낌 받아요. 석탑이 뭔지 그 다음에 승탑이 뭔지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석탑은 뭐와 관련된 겁니까, 여러분들? 석탑은 석가모니와 관련된 거죠. 그렇죠? 예, 부처님과 관련된 거예요.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놓는 것을 우리가 석탑이라고 그러는데 굳이 이 사리가 없어도 고려시대에 들어가면 탑으로 그냥 했었어요.
조형물로. 근데 승탑은 뭐예요? 승려. 스님의 사리가 모여 있는 거죠. 스님의 사리가 모여 있는 건 높아요, 낮아요? 낮습니다. 부처님처럼 높게 짓지 않아요. 굉장히 그 교만한 거기 때문에 낮아요. 그 다음에 팔각 원당형이다. 원당형이다. 아기자기하게 된 거죠.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잠깐 보시면 요게 이제 제가 자료로 하나 더 가져온 거죠. 다포 양식을 아이고 지우개가 떨어져 버렸네. 다포 양식. 여기 이제 공포가 여러 개 있잖아요. 이게 다포 양식이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제가 이제 설명해드렸던 그런 부분들이고, 그림 한번 볼게요. 고달사지 승탑이죠. 승탑. 팔각 원당형. 원으로 이렇게 둘려져 있죠. 그렇죠? 작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경천사지 십층석탑입니다. 이게 대리석으로 만든. 굉장히 화려하죠, 여러분들. 이게 원래 경천사는 어디 있어요? 개성에 있는데 이 탑만 우리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구경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 보시면서 무엇을 어디에 영향을 받았다 이런 것들 이해해 주시면 정말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불상 보겠습니다. 불상. 불교의 나라니까 불상을 한번 볼게요. 불상을 보는데 이것도 이제 언제 어디를 이어받았다라는 그런 내용들. 우선 경기도 하남시에 철조 석가 열애 좌상이 있습니다. 하남시에 있는 고려 초반기에 철조 열애 좌상이 있어요. 좌상이니까 어떻게 해요? 앉아 있는 거죠. 앉아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석가가 빠졌네. 철조 열애 좌상인데 이 철로 만든 거죠. 철로 만들었는데 이 철이 대형이다라는 거예요. 대형이다. 대형. 그래서 대형 철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초반기에 나오는 게 또 뭐가 있냐면 관촉사, 논산에 있는데 관촉사에 그 그림 나오죠? 석조 미륵보살 입상 관촉사에 석조 미륵보살 입상 서 있어요. 이것도 되게 커요. 자, 그 다음에 부석사, 영주에 있는 부석사에 소조 열애좌상. 좌상이니까 앉아 있는 거죠. 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월정사 팔각 구층석탑. 이거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교재에는 안 나오는데 제가 그래서 이거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하고 한번 비교해봐요. 어떻게 더 화려해요? 이게 훨씬 화려하죠. 그래서 이것이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송나라를 무너뜨린 나라가 원나라잖아요. 그렇죠? 몬골이잖아요. 그러니까 송나라 때에 제가 추정하는 거는 송나라 때에 이것이 유행을 했죠. 이것을 원나라 애들이 원나라의 그 귀족들의 사치스러움이 더해지면서 이것과 비슷하면서 어디 갔어? 이것과 비슷하면서 더 사치스럽고 화려한 이런 것이 나타났다.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게 철조입니다. 철조, 석가열애 좌상, 하남시에 있는 요것이 관촉사에 있는 석조 미륵보살 입상, 논산에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은 부석사에 있는, 영주 부석사에 있는 소조 열애 좌상입니다. 자, 이 셋 중에서 신라의 영향을 받은 건 뭐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앞에서 통일신라 시대 때 봐왔던 것과 비슷한 거 고르시면 돼요. 신라 영향을 받은 건 뭐예요? 얘예요. 그렇죠? 금동 미륵보살. 예? 금동 미륵보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신라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얘는 대형 철불이에요. 철로 만들었어요. 얘는 대형 입상이에요.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이거는 고려 초기에 나오는데 왜 나오느냐? 이 호족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호족들 때문에. 이 고려 초기에 호족들이 태조 왕건이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용인했기 때문에 호족들이 자기 지역에서 어느 정도 자치를 누리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힘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이런 파워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대형으로
철로 만들든 돌로 만들든 대형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대형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호족들이 했기 때문에 조영민은 어때요? 다소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고려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국가와 깊은 관련 있는 문벌 귀족의 후원을 받는 그런 문벌 귀족의 후원을 받는 불상 같은 경우에는 조용미가 살아있어요. 그리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신라 시대를 이어받았다. 얘네 둘은 지역 특색이 반영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거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거 이해해 주시면 돼요. 네. 나중에 여러분들 합격하고 나서 혹시 뭐 여기 결혼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면 결혼하신 분들 또 아니면 결혼하실 분들 애기들이 있으면 이 지역에 가가지고 이걸 딱 한번 구경하시면서 아 이런 게 여기서 왜 나타나는 줄 알아? 이렇게 한번 잘한 척 하시면 좋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예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예. 고려시대는 무조건 이제 도자기 하면 청자죠. 청자. 뭐 비색이라고 불렀어요. 비색. 아 정말 아름다운 그 비색. 이 중국에서 이 청자를 비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발전 과정을 보게 되면 맨 처음에 초기에는 순수청자로 가죠. 순수청자. 초기에는 이제 순수청자. 청자로 가다가 그 다음이 뭐죠? 상감청자로 가요. 몇 세기래요? 12세기래요. 무신 집권기입니다. 무신들이 지네들이 정치는 안 하고 맨날 뭐 밤마다 이제 파티 벌리고 술 마시고 띵까띵까 놀고 그래서 좀 더 화려하게 간 거예요. 그러면 상감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상감 나오잖아요. 여기 상감. 그냥 청자는요. 청자는 이 무늬가 그냥 이렇게 없고 그냥 비색이다. 저 바탕에 무늬다. 요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있잖아요. 무늬가 허옇게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상감은 뭐냐면 이 도자기를 딱 할 때 다 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감은 파는 거예요. 그 표면을 파가지고 다른 흙을 이렇게 입히는 거예요. 색깔이 다른 흙을. 그래서 다시 굽는 거예요. 이게 상감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법입니다. 근데 무신집권기가 끝나고 나니까는 이걸 감당을 못하죠. 그래서 원나라 간섭 이후에 퇴조가 됐다가 고려 말대에 나오는 것이 분청사기다라는 얘기입니다. 분청사기다. 분청사기가 여기 맨 아래가 이제 분청사기인데 분청사기는 뭐냐면 뜻이 뭐냐면 백토로 분장한 회백사기를 우리가 분청사기. 회백. 청색깔도 좀 약간 있고 회청색, 백색. 이거 백색이 있으니까. 그래서 백토로 분장한 요 말뜻을 알아야 돼요. 백토로 분장한 분장하다 우리가 이제 뭐 연극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분장했다 그 분장이에요. 분장이 그게 아니라 백토 있잖아요. 하얀색 그 흙을 갖다가 잘게 뭘로 하는 거예요? 분말 가루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뿌리는 거. 이게 분청사기예요. 그럼 이것도 쉬운 거겠어요? 어려운 거겠어요? 어렵죠. 여러분들. 어렵죠.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 벽에다가 붓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 그리는 고기를 갖다가 파요. 살짝 파가지고 다른 걸 갖다가 거기다 입혀요. 이게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 그림을 그려 넣는 데에 내가 그림 그리는 거를 가루 있죠. 가루로 해가지고 분말로 이렇게 뿌려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 상감 기법도 어렵지만 이런 분하는 기법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것은 고려 말기부터 조선 초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분청사기는 어떻게 본다면 이 상감청자에 대한 어떤 수요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무신이 몰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분청사기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상감청자 운항문 매병 이렇게 있는데 뭐 구름하고 학들의 그림이 있다 해가지고 운항문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이건 이제 청동 은입사 포유 수급문 정병 이런데 청동으로 되어 있는데 은을 입혔다라는 겁니다. 은을 입혔다. 자, 요것이 이제 분청사기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흐름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기법을 가지고 이 이름을 전체를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들 분청 이 정식 이름은 분청사기 상감용문호예요. 이거 언제 다 외워? 얘 정식 이름을 상감청자 운항문 매병 언제 다 외워? 그러니까 그걸 외우지 말고 뭘 생각하시라고요? 상감기법이냐 분기법이냐 이런 것을 따라가지고 시대의 순서를 구분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초반에는 순수청자로 갔다가 무신직거기에 무신들 때문에 상감기법으로 갔다가 무신이 몰락하고 나서 분청으로 갔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한 얘기들이 있고요. 거기 보시면 이제 은입사 기술이 이제 발달하게 된다라고 이제 제가 뭐 은입사 아까 이제 청동 관련된 거 아까 그 보여드렸죠 제가. 자, 그다음에 나전칠기. 뭐 나전칠기는 우리가 고대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도 그 유명한 것이니까 뭐 이건 뭐 굳이 뭐 고려 시대 거만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인쇄술 너무너무 여러분들 잘 아는 인쇄술 목판 인쇄술 대장경 족판할 때 다 배웠죠 목판. 근데 특이한 게 금속활자가 나왔다라는 얘기죠. 금속활자가 나왔는데 거기 보시면 상정고금 예문이 있습니다. 상정고금 예문이 있어요. 1, 2, 3, 4예요. 1, 2, 3, 4. 이게 최초의 금속활자로 만들어졌다라고 기록에만 있어요. 실제로 전해지진 않아요. 바친 거예요. 옛날과 지금 고금 옛날과 지금의 올바른 예의 풍습과 관련된 것을 잘 해가지고 인쇄를 해가지고 바친 거예요. 이게 상정고금령. 근데 없다란 얘기죠. 그러면 현존하는 거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직지심체요절이다. 거기 나와 있죠. 1377년에 직지.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아니죠. 프랑스에가 있죠. 예. 그래서 이것은 가장 오래된 세계 최초의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다. 자, 그러면 금속활자본 이 활자 관련돼서 목판도 그렇고 금속활자도 그렇고 세계 최초는 전부 다 우리나라죠. 목판은 언제입니까? 무정광 대다란이경, 그렇죠? 통일신라 시대. 그 다음에 금속활자는 직지심체유절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문과 역법도 발달하는데 왜 발달할까요? 바로 농사 때문에 발달하는 거죠. 농사 때문에. 그래서 천문 관측하는 사천대 천문이죠. 이런 거 두었고요. 그 다음에 역법 초기에는 당나라 거. 그럼 후기 들어가면 뭐예요? 후기 들어가면 이제 원나라잖아요. 원나라의 수시력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문지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의학 보겠습니다. 의학도 태의감을 설치했어요. 국립병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태의감, 의죠. 그러면서 향약 구급방이 나온다. 향약 구급방이 나온다. 자, 향약 구급방. 약이죠. 약. 향은 뭘 의미한다고요? 지방 또는 우리 고유 걸 의미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고유에 맞는, 우리 풍토에 맞는, 또 우리나라 사람의 어떤 그 생활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에 맞는 약재들을 소개를 한 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책이에요. 향약 구급방. 꼭 챙겨주세요. 향약 구급방. 자, 그 다음에 화약과 조선술 보시겠습니다. 화약은 뭐 지난번에 얘기했던 화통도감, 최무선에. 그래서 진포 대첩에서 왜구를 격퇴했다. 조선술도 발달하고요. 자, 문예 보겠습니다. 요 문예도 굉장히 뭐 외우시는 분들을 만나서 좀 싫어하고 그런 부분들이에요. 사실 이 부분들이. 요것도 제가 좀 하나하나 낱낱이 뜯어가지고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려 초에는 신라시대 때 유행했던 향가가 유행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향가. 그래서
광종 때의 스님 누굽니까? 규녀죠. 규녀가 규녀전에 향가를 수록을 했죠. 그렇죠? 규녀전의 11수 향가. 이 재밌어요. 규녀전의 11수, 규녀전. 그 다음에 삼국유사의 몇 수? 14수가 전해져요. 합해서 25수예요. 삼국유사도 누가 지은 거예요? 스님이 지은 거죠. 스님이 지은 거죠. 규녀. 그렇죠? 스님이죠. 그러니까 통일신라 시대 때 향가를 지었던 계층은 주로 누구라고 그랬어요? 스님하고 화랑들이었잖아요. 고려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거 고려초의 규녀전. 자, 그러다가 이제 무신정권 기에는 설화문학입니다. 설화문학. 이런 어떤 정형화된 어떤 한문학이라든가 시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설화문학. 그러니까 말로, 글로 이렇게 하는 거. 왜냐면 이 무신들에 의해서 문신들이 칩거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제거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설화문학이 발달하는데 임춘의 국순전이 나옵니다. 임춘이란 사람이 국순전이 나오는데 국순전. 국순과 관련된 이야기다라는 게 국순이 뭐예요? 국순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바로 이 국순이라는 사람이 뭘 의미하냐면 술을 의미합니다. 술을 의인화한 거예요. 술을 의인화했는데 술에 폐단을 여기서 지적한 거예요. 폐단을 지적한 게 국순전이에요. 임춘. 자, 그 다음에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 이규보의 국선생전이에요. 국선생이에요. 국선생. 선생이라고 했죠? 역시 국이니까 뭐예요? 술이에요. 술의 장점을 기억한 것이다. 의인화한 겁니다. 의인화한 거. 술, 이 당시에 많이 먹죠. 문인들이 술. 아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제 얘기했지만 어떤 게 있었어요. 그 문제풀이 할 때. 여러 명들의 문인들이 경치 좋은 데 가서 술 먹으면서 지들끼리 칠연 만들었잖아요. 요때가 언제였어요? 무신집권기였죠. 이게 무신집권기예요. 임춘. 그리고 수필문학도 이렇게 그냥 쓰는 겁니다. 그냥 쓰는 거예요. 자, 이인노의 파한집, 최자의 보한집, 이재현의 역용패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한번 보세요. 그냥 한번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이런 걸 이제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러는데 이인노의 뭐죠? 파한집, 최자의 보한집. 이 두 사람 다 아주 유명한 그 문인이죠. 고려시대 문인이죠. 무인이 아니라. 예. 파한집. 한가한 생활을 파해라라는 얘기입니다. 뜻이 한가한 생활을 파해라. 그러니까 무신집권기 때 맨날 술 먹고 띵까띵까 그러면서 글이나 그냥 그쪽 거리고 이런 어떤 생활을 파해라. 그래서 파한이에요. 파한. 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원래 문인들의 자세는 뭐다? 시다. 그래서 이거는 시를 아주 좋았던 주옥 같은 시를 모읍니다. 쫙 모아가지고 이 시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비평을 한 거예요. 비평문학이에요. 이인노의. 그 뒤를 이어서 최자의 보한집 뜻이 뭘까요? 파한집 뜻은 안 왔죠. 한가한 생활을 폐하라. 이제 시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시는 아무나 못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보한집은 파한집을 보충한다라는 뜻입니다. 보충한다. 그래서 보한집. 역시 뭐예요? 비평문학이죠. 비평문학. 자, 그 다음에 이재연의 고려 후기 들어가면서 이재연의 역옹패설이 있습니다. 역옹패설.
이 패자 들어가면은요, 패자 들어가면은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좀 안 좋다, 허접하다, 뭐 이런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려 후기 때 유행했던 문학이 폐관 문학이라고 있습니다. 폐관 문학. 이 폐관이 뭐냐면요, 폐관이 뭐냐면 일종의 정부에 소속된 그 어떤 여론을 수집하는 관리를 폐관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면서 이 동네를 이렇게 다니면서 어떤 이야기들이 유행하는지 또 어떤 노래들이 유행하는지 이렇게 다니면서 그런 것을 습득을 해가지고 기록을 하는 사람들을 폐관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폐자가 좋은 폐자는 아니죠. 어떤 그 대중들의 어떤 문학이라든가 대중들의 예술을 높게 호칭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폐관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고려 후기 때에 그런 것들을 모았던 것을 우리가 폐관 문학이라고 하는데 역시 그 폐가 이폐예요. 이폐. 별로 좋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여옹은 누구냐면 이재현의 호예요. 호. 여공 이재현. 여공 이재현. 호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이 문학집을 별로 그렇게 이거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스스로가 이거 허접한 거야. 근데 그냥 끄적끄적 그 심시풀이를 끄적끄적 해가지고 내가 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패설이에요. 요 여공패설도 얘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비평문학이에요. 비평문학. 아시겠죠? 근데 이 이재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우리가 뭐 할 때 성균관 할 때 성리학 할 때 나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예요? 망건당에 충선왕이 불러가지고 망건당에 가가지고 열심히 성리학을 연구했던 성리학자예요. 이 사람하고 교류했던 사람이 원나라 때 아주 유명한 조맹부라는 사람입니다. 조맹부. 학자입니다. 아주 유명한. 글씨 엄청나게 잘 써요. 송설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의 글씨를 송설체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잘 써요.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재현이. 그러니까 망건당하고도 관련돼 있죠. 충선하고도 관련돼 있죠. 그 원나라 간섭기 때죠. 자, 요때에 여공패설을 지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문학집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별로 대수롭지 않다라고 겸손한 거죠. 현재의 이 여공패설의 가치는요. 뭐 저는 뭐 역사학자지 뭐 문학가는 아니잖아요. 이 문학가들에 의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려 후기 때 신진사대부들 경기체가 경기 신진사대부들이 주로 이제 중앙에 진출해가지고 이 경기도에서 주로 많이 살아서 경기체가 그런 건 아니고 이 경귀라는 그런 어떤 그 대구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체가다. 그 다음에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는 뭐 속욕 이렇게 그 어떤 그 드러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속욕. 그 다음에 고려 가요 이런 것들이 유행했고요. 송나라 때의 영향을 받은 음악 악이죠. 이게 궁중이에요. 궁중.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고유는 향자 들어가서 향악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글씨와 그림 보겠습니다. 글씨와 그림. 글씨와 그림은 전반기 때는 왕이지체와 구양순체가 유행을 했는데 고려 전기에는 왕희지체와 구양순체가 유행을 했는데 이게 뭔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왕희지라는 사람은 3세기 때의 사람이에요. 3세기 때. 3세기면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냐면은 한나라 말기, 위진 남북조 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3세기 때면은 뭐 미천왕 요런 때죠. 왕희지체인데 이 사람을 중국에서 이 드라마도 나왔어요. 왕희지. 드라마 이름이 뭐더라? 서성왕희지인가? 서성이에요. 서성거린다 그 서성이 아니라 글씨로 성인급이다. 서성입니다.
화성급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그 평가를 많이 받냐면 모든 필체를 이 사람이 정리를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이 사람의 글씨가 굉장히 힘차다, 힘찬 필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그러다가 요 구양순이라는 사람은 7세기 때 사람인데, 7세기 때 뭐예요? 당나라 사람이죠. 당나라 때죠. 구양순이 왕위지체를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연구를 해요. 이런 훌륭한 신분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열심히 연구를 해요. 연구를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거 플러스 뭐 본인의 개성까지 이렇게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본인의 개성까지. 그래서 아주 유명한 필체입니다. 그럼 이거는 아주 오래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고려 전기 때에 유행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려 후기 때에는 뭐가 유행한다고요? 송설체가 유행한다고요. 송설체를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조맹부라고요. 이 사람 어디서 누구랑 같이 놀았죠? 아까 이재현하고 어디에서? 망건당에서 놀았죠. 그래서 고려 후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필체가 어떤 필체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무슨 왕조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죠. 어떤 거 물어봅니까? 어느 시대 때 뭐가 유행했냐, 또는 이런 것들이, 이런 문화가 유행했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을 고르시오, 이런 거 나오죠. 그래서 시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 볼게요. 그림은 뭐 전기 때는 왕실과 귀족의, 그렇죠, 문이라든가 산수와 후기 때가 가게 되면서 나왔던 작품들은 공민왕, 고려 후기 때죠. 천산대렵도. 이 그림은 좀 보면서 할게요. 이게 이제 직지와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천산대렵도죠. 여기 뿌여서 잘 안 나오는데, 천산이라는 곳에서 대렵이 뭐죠? 수렵하는 겁니다. 사냥하는 그림이에요. 사냥. 누가 한 거라고요? 공민왕이 한 거예요. 공민왕이 굉장히 그림을 잘 그렸대요. 공민왕이 나중에 그림에 푹 빠져서 지내는데, 왜 그러냐면 굉장히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의 후원자 역할을 해주고 너무너무 사랑했던 노국공주가 죽어버렸습니다. 노국공주가 죽고 나서 정치에 관심이 없고 그림이나 이렇게 슬슬 그리고, 그리고 약간 좀 변태가 돼가지고 이 어린 그 꼬마애들 있잖아요. 소년들 데려다가 걔들하고 같이 놀고 이랬다고 그러죠. 그래서 공민왕의 천산대렵도. 자, 그 다음에 수월 관음도는 해허라는 스님인데, 해허. 관음보살입니다. 관음. 스님이죠. 스님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 스님이 좀 약간 좀 여성스럽잖아요. 그래서 관음보살인데, 이 그림이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조그맣게 꼬마가 한 명 있습니다. 불교에서 꼬마를 뭐라고 부르죠? 동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관음보살이 선제 동자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게 수월 관음도인데, 수월의 뜻은 뭐냐면, 이 관음보살은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관음보살 할 때 나무아비탑을 관세음보살 할 때 우리가 배웠죠. 원효대사, 그 다음에 또 누구? 의상대사. 그렇죠? 그래서 의상의 관음신앙을 굉장히 강조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관음보살은 언제 나타나는 부처예요? 현세에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하고 그럴 때 우리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극락으로 갈 수 있는데도 안 가고 이 지상에 남아서 인간들, 중생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있는 부처가 관음보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처는 이 지상에 남아서 우리 인간들, 중생들을 위해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관음보살의 자비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수월, 물수자에 달월자예요. 밤에 있잖아요. 이렇게 연못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연못이 쫙 있어요. 그럼 달이 이렇게 하면 연못에 쫙 비치잖아요. 그렇게 비치는 것처럼 달빛이 연못의 그 물처럼 물을 따라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난다 해서 수월관음도. 아시겠죠? 고려 후기 때에 나타나는 그림들이에요.
고려 후기 때에 불화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고려 후기 때의 불화를 왜 많이 만들었냐면 고려 후기 때에 신진 4대부들은 불교 싫어하죠. 불교에서 굉장히 나쁜 짓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고리대업도 하고 막 그래서 신진 4대부 싫어하는데 신진 4대부들하고 같이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누구죠? 검문세족들이죠. 이 검문세족들은 또 불교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뒤가 캥기는 애들이요. 뒤가 캥기는 애들이 자격지심 때문에 굉장히 신앙에 집착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불화를 그립니다. 불화를 잘 유명한 스님한테 불화를 잘 그려달라고 딱 해가지고 시주하는 것처럼 비싼 값을 치르고 자기 집에다가 딱 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검문세족들 때문에 고려 후기 때의 불화가 유행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맨 밑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불화는 국왕의 만수무강이나 불화 제작을 의뢰한 사람의 극락왕생. 그러니까 불화 제작을 의뢰한 사람 누구예요? 지들의 극락왕생. 나쁜 짓 실컷 하고서 이런 거 돈 주고 나의 죄를 좀 사해 주시고 극락왕생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당시 불교 사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검은세족하고 이렇게 결탁하면서 이렇게 시주를 하시면 부처님께서 알아주셔서 열반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또 꼬셨겠죠. 그래서 고려 후기 때에 이 불화가 많이 유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 이해되셨죠? 예, 이해되셨습니다. 미스슈입니다. 시험에 꼭 나오는 예제 볼게요. 1번. 다음 건축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고려 후기의 탑을 대표하는 다각 다층탑이다. 대리석으로 제작된. 대리석이니까 뭐 골라줘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골라줘야 됩니다. 경천사지 10층사입니다. 월정사는 송나라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전이겠죠? 월정사는 이거는 뭐예요? 부여 정림사지. 이거는 백제 거고. 이건 통일신라. 고달사지 승탑은 고려의 것이긴 하지만 스님의 사리가 모셔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2번. 고려의 인쇄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정 고급 예문은 오늘날 전해지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동글뱅이.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 인쇄술을 발명했다. 그렇습니다. 몽골의 침입으로 인하여 목판 인쇄가 중단되었어요. 아니죠. 중단되긴 뭐 중단 계속 찍어내죠. 몽골에 침입하면서 목판에서 중단된 것이 아니라 더 화려한 목판 인쇄술 뭐가 있습니까? 8만 대 장경 만들었잖아요. 말도 안 되고. 직지심 제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다. 그렇죠. 현재 해인사에 보관된 8만 대 장경은 고려 인쇄술의 인쇄 문화의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3번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세시대 고려 시대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마무리. 아마 이제 여러분들 국사가 어떻게 공부를 한다라는 거 이제 감 좀 잡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기분이 슬슬 좋아지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근세사회, 조선시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근세라고 한다면 조선 전기를 얘기하죠. 네, 조선사회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